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숲 회원 강태운입니다. 서삼독과 언약 글쓰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책꽂이은 수원 행궁에 있고요. 책꽂이은 사회적 약자, 노숙인, 재활,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인문학을 통해서 삶의 온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최준영 이사장이 리더십 하에 일을 하고 있고요. 최준영 이사장은 20년간 노숙인 인문학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94년도에 감옥으로도 사색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95년도에 바로 중앙일보에 새로운 세기를 찾아서라는 연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선생님 그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 한켠에 두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놀고 연애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문득 신영복 선생님이 떠올랐고요. 이분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취업까지 심지어 가족까지 그 모든 인연들이 저한테는 그냥 주어진 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이런 인연은 없었는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을 떠올렸고 이분을 만나야겠다. 제가 의식적으로 누구를 만나야겠다 생각했던 분은 신영복 선생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더불어숲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인지 그 공간이 제가 살던 곳에서 3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렀습니다. 선생님께 서예를 배웠습니다. 영광이었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유연하셨어요. 어떤 고정된 틀이 없으셨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식을 많이 시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동안 썼던 글씨 말고 다른 글씨를 한번 새로운 글씨를 써보자. 그래서 다른 글씨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저희 배우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선배님들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고전에 나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대학에서 인문학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책은 읽었지만 전부 IT 이런 소설책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어떤 글씨를 말해야 될까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말하는데 저는 마땅히 떠오르는 글씨가 이런 거죠. 칠사구시, 초지일관. 그때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붓글씨를 멋으로 배우고 있구나. 뭔가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글씨를 쓰고 싶고 어떤 내면을 구축하고 싶고 앞으로 지향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 없이 붓글씨를 쓰고 있다는 내 그 모습에 취해가지고 겉멋만 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는 책을 좀 읽었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쓰고 나면 저희들한테 늘 내놓아라. 또 집에서 글씨를 쓰더라도 여기 가져와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글씨를 쓰고 나면 늘 가운데 내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작가, 그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읽는 시간까지, 즉 서삼독이죠. 그 과정을 그때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부터 그 글씨의 구도, 높낮이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또 정확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읽으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게 인상 깊었는지 그때 전시에서 저는 서삼독이라는 글씨를 제가 출품을 했고요. 글을 읽고 작가와 시대를 읽고 나를 읽자. 나를 읽는 게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게 많이 고민됐었거든요. 나를 읽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으니까 앞뒤가 문맥이 안 맞고 앞뒤 맥락이 안 맞아도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쓰기를 하면 이게 틀린 부분이 명확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나의 마음을 읽으려면 글쓰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삼독, 그거는 글쓰기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 하게 됐고요. 그 뒤로 더불어숲 밴드가 있는데 더불어숲 밴드를 보시면 제가 근 10년간 계속 제가 쓴 글을
더불어숲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때론 창피하기도 했고 이런 걸 올려도 되나 싶었지만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함께 읽어야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글을 올렸더니 또 여러 사람들이 강태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글을 올리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만나면 잘 읽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거기서 제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글을 쓰면서 저를 다듬는 시간, 즉 나를 읽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붓글씨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붓글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이고 어떻게 보면 미술이고 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선생님의 그림이 담긴, 꼭 그림만 담긴 게 아니고 서화, 그 다음에 스케치까지 다 담긴 책 처음처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처럼을 또 역근이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계기인데요. 고 이승혁 선배랑 장지욱 선배, 제가 믿고 따르던 선배들이 엮어서 더 애착이 가는 책입니다. 먼저 제가 그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는 글에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언어의 경직된 논리를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였고 또 그림 그 자체가 여백이 되어 독자들 나름의 글 읽기를 돕기도 했던 셈입니다. 제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 책을 또 이번에 출간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그림에 관심을 가질까? 그 답을 저는 이 문구에서 찾았습니다. 뭔가 언어로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그림이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그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글이나 생각, 말 이런 것들은 자기 방어가 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하면 사회적 풍파를 일으킬까? 이러다 보니까 검열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 그림은 무의식적 내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경직된 논리를 부드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두 개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과 똑같은 처음처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제가 이 처음처럼 그림을 보면서 한번 떠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 그림은 이우환의 점으로부터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처음처럼을 떠올렸습니다. 점이라는 게 사실 시작이자 끝일 수 있습니다. 점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의미가 전혀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점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우주가 생성되기도 했죠. 이우환은 점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이 어떤 시작과 끝을 이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물감을 묻혀서 찍고 다시 또 물감을 묻혀서 찍고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이우환은 한번 붓을 적신 다음에 계속 찍어 나갔습니다. 즉 시작 그리고 그 붓이 소멸할 때까지 물이 소멸할 때까지 찍어 나갔습니다. 그거는 어떤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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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처음처럼 어떤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끝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일이구나.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의 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글은 사랑의 경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서서히 경작되는 농작물입니다. 사랑은 삶 속에서 자라는 한 그루 나무입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화살처럼 꽂히거나 운명처럼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후에 경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경작되기 이전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 이후라면 새삼스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모의 땅에서도 사랑을 경작하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반대로 저는 사랑을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힘들었던 일들, 그런 일들 몇 번 고치면 제 안에 풍부했던 다양한 감정들, 사랑, 증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시간 흘러가듯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엔 이 다정한 두 연인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힘든 일을 거칠 거다. 그러면 이 다정한 모습이 이대로 유지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앞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계속 다정해 보이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가슴 앓이만 했던 것, 그걸 걱정했던 겁니다.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을 이 두 사람한테 씌운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선생님의 사랑 경작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제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 자매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그림과 이제 전시 관련된 글을 쓰고 있고요. 계속 미술 관련된 일을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한테 나오는 말이나 글씨 같은 것도 선생님을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선생님의 그 오로지 선생님 것이고 저는 저만의 또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다 이 책에 담아가지고 그 그림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사랑을 걱정하지 않는다. 예.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24년간 했고 지금 여기 수원에 있는 책꽂이분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간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나는 사랑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책을 냈고요. 이 책에서 말하듯이 가슴 앓이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가슴을 맞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숲과 책꽂이 모두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후원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숲 책꽂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